우크라이나가 길었던 전쟁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르손 탈환이 곧 종전의 시작이라고 연설한 데 이어 국방 차관 또한 올해가 가기 전 크림반도로 진격할 것이며 내년 봄이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이제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모든 여력을 끌어모아 반격이 아닌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선언인데요. 군사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이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러시아군의 추태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헤르손의 경우만 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밥상을 차려준 수준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게 헤르손은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드네프르강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서부로 향하는 입구였고 무엇보다 크림반도에서 9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서 헤르손 공항을 통해 추가 병력과 보급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러시아군의 허접한 보급 능력을 생각하면 공중 수송으로 헤르손의 보급창을 만들고 대도시 특유의 넓은 도로망과 철도망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곳곳에 보급품을 전달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꽤 성공적이었는데요. 물론 딱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에 헤르손 공항의 러시아군 기지가 박살 나기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최소 25차례 이상 개박살이 나기 전의 일인데요. 헤르손 공항은 보급 거점으로 탁월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넓은 평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랜드마크라 포격을 막기에도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 덕에 러시아군의 동태를 살피던 우크라이나군은 기지가 건설된 즉시 포격을 날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련한 러시아군은 포격으로 박살이 날 때마다 다시 기지를 세우고 보급품을 쌓아놓는 멍청한 짓을 25번이나 반복했던 것입니다. 정말 눈물겨운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러시아군의 헬기 최소 30대 이상이 파괴되었고 병사는 75명 이상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손 공항을 사수하려다 전사한 러시아군 고위 장교와 장군만 무려 12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10월 27일에는 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에게 쫓겨 도망쳐야만 했고 11월 11일에는 완전히 해방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헤르손 공항은 공항의 역할보다 러시아군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공항 포격은 전쟁 초기인 3월부터 계속되었고 이때는 미국에서 하이마스가 지원되기 전이라 러시아군도 충분히 포격으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은 거북이처럼 포격을 맞으면서 버티고만 있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거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의 자주포 사격 오차는 600에서 700m나 되는데요. 이 정도 오차면 사실상 위협 사격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안 러시아군이 파괴에 성공한 건 1개의 드론과 5개의 미사일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요격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실패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직접 타격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군은 하나로 결집해 싸우지 못했는데요. 지휘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일선 지휘관들이 원칙을 무시한 채 어리숙한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수적인 병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건데요.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군은 키이우 공세를 위해 키예프주에 대규모 참호를 건설했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던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과 언론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건설한 참호의 위치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붉은 숲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현 우크라이나 지역의 키이우주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붉은 숲은 원전 10km 이내의 초위험 지역을 말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을 빨아들인 소나무들이 모두 빨갛게 변색되어 죽어버리면서 붉은 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런 붉은 숲에 그것도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3.5km 떨어진 곳에서 방호복 등의 아무런 대비도 없이 참호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지는 행동인데요. 붉은 숲은 현재도 토양 방사설량이 지표에서만 500에서 800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는 서울 시간당 대기 중 방사능 수치의 6,722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1시간만 노출되어도 구토 등 신체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키이우 진굴로 확보라는 목적으로 점령하고 참호까지 건설해버리는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붉은 숲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곳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방사능 흙먼지를 날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게다가 참호도 얕게 판 것이 아니라 지휘소와 방호시설을 갖춘답시고 성인 키보다 깊은 대형 참호를 건설했습니다. 이 황당한 작전으로 러시아군 병사들은 전부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7대의 구급차에 실려 인접국이자 칠러 국가인 벨라루스로 이송되었는데요. 참호 작업 중 흙먼지를 삼키고 눈과 피부 등을 문지르면서 위중한 체내 피폭이 이뤄진 인원만 무려 5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멍청한 행동이 차라리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요. 참호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하고도 방사능 처리 훈련을 받은 러시아군 전문가들은 약 일주일이 지나도록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우 도착한 전문가들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도 전혀 몰랐는데요. 방사능 처리를 위해 불렀더니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대책반이랍시고 파견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군에게 묻어난 방사능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특히 벨라루스에도 핵방사능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방사능 지대에 노출된 러시아군의 대규모 호송대가 벨라루스에 진입하자 지역 주민들도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러시아군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 군용 장비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붉은 숲에 있었던 음식, 옷, 벨트, 담배 케이스, 돈 및 기타 품목은 가장 강력한 방사능을 가진 잠재적인 죽음의 캡슐이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2차, 3차 오염으로 방사능에 피폭되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붉은 숲의 참호 속에서 한 달간 수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호 속에서 전투 식량을 까먹은 것은 물론 붉은 숲의 나무를 베어다 모닥불까지 피웠습니다. 심지어 키이우 전선의 러시아군 4,000명 이상이 붉은 숲의 참호의 약탈품을 숨겼는데요. 설상가상 방사능에 오염된 이 약탈품들은 대부분 러시아 본토의 가족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집배원, 운송업자 등이 모두 방사능에 피폭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푸틴이 핵공격의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이 러시아군 스스로 진짜 핵방사능을 벨라루스와 자국 본토에 뿌려댄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왜 러시아군이 붉은 숲에 참호를 건설했는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선의 지휘관의 정신 나간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체르노빌 전선의 러시아군 지휘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체르노빌 발전소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곳을 본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령부는 이 일대의 위험성을 알고도 일부러 일선 병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차량 엄폐용으로 참호를 깊게 파괴했으며 파낸 흙은 마대에 담아 엄폐용 샌드백으로 쌓아놓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 것입니다. 여우를 피하겠다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셈인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후에 노획된 자료를 살펴보니 러시아군 지도는 폭발 시보다 1년 전에 만들어진 1985년 지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1986년 원전 폭발 사고보다 1년 전인 1985년에 제작된 군사용 지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37년 전 군사 지도를 사용하다 보니 일선의 지휘부 몇몇을 제외하고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초에 지휘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병사들이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요. 나사가 풀린 러시아군의 맹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아군 오폭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마리우폴에서 전사한 러시아군의 60%가 아군의 오폭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이 분석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고 칠러 세력 중 하나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사령관이 도출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박격포 부대가 전자표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탓에 아군을 향해 포를 쏘았고 통신 불량도 심각해져 무턱대고 아군 탱크에 경로의 지뢰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군 프로들조차 전장에서 3일 내내 아군인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다고 성토하며 분석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7월에는 헤르손주에서 최첨단 공격 헬기와 전투기를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오인하여 격추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고 지난 9월 루안스크주에서는 러시아군 부대가 서로 총격전을 벌이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부대 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사령관이 자주 교체되는 등 지휘명령 체계에 혼란이 오면서 아군끼리 공격하는 사례가 잦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 내부의 통신 및 지휘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러시아의 통신 및 지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증거는 크렘린궁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성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전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빠진 푸틴에게 군의 고위급 장성들조차 겁을 먹고 전선 현황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대통령조차 전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의 사기가 높아질 리가 없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으킨 전쟁의 전황을 정확히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푸틴 대통령의 권좌 축출은 물론 신변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